어서 오세요. 오늘은 2017년에 아시시 바스와니와 구글, 그리고 토론토 대학교 연구진들이 함께 발표한 아주 유명한 논문인 Attention is all you need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핵심 요약부터 시작해 볼게요. 언어를 번역하거나 단어의 흐름을 처리하는 대부분의 시스템은 차례대로 작동하거나 겹겹이 쌓인 복잡한 네트워크를 사용해요. 이걸 순환 신경망이나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두 가지 핵심 부분으로 나뉩니다. 입력을 이해하는 인코더와 출력을 만들어내는 디코더죠. 성능이 가장 좋은 시스템들은 이 두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도우미를 함께 사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의 저자들은 아주 새롭고 단순한 방법을 제안해요. 바로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시스템 구조를 만든 건데요. 이 시스템은 순차적이거나 겹겹이 쌓인 복잡한 구조를 완전히 없애고 오직 어텐션 메커니즘만 사용합니다. 이 새로운 모델로 영어에서 독일어로 그리고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테스트를 해봤더니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학습 속도도 훨씬 빨랐고 여러 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었죠. 예를 들어 영어, 독일어 번역 테스트에서는 표준 품질 평가 점수에서 28.4점을 받았는데 이는 기존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이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테스트에서는 10개의 GPU로 단 3.5일 동안만 학습시키고도 42.8점이란 최고 점수를 달성했어요. 예전 모델들과 비교하면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속도도 엄청 빠른 거죠. 연구진은 트랜스포머가 문장 구조 분석 같은 다른 언어 작업에서도 아주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논문은 어텐션만 활용해도 언어 모델을 훨씬 더 빠르고 뛰어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다음으로 예전 모델들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왜 이 새로운 방식이 그토록 유용한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동안 시퀀스를 이해하고 언어를 번역하는 데는 순환 신경망, RNN, 특히 LSTM이나 GRU 같은 모델들이 표준처럼 쓰였습니다. 연구자들도 이런 순환 모델들을 발전시키려고 계속 노력해왔고요. 하지만 순환 모델은 한 단계씩 순차적으로 작동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장을 처리할 때 단어를 하나씩 차례대로 보면서 이전 상태와 현재 단어를 바탕으로 hidden state를 만들어내는 식이죠. 즉, 앞선 단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 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문장이 길어질 때 아주 큰 문제가 되는데요. 메모리 한계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팁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한 단계씩 처리해야 하는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했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도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문장 속에서 단어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통은 이 어텐션도 순환 신경망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논문에서 저자들은 트랜스포머를 제안합니다. 트랜스포머는 순차적인 처리를 완전히 없앤 새로운 모델 구조입니다. 대신 입력과 출력의 모든 부분을 연결하는데 오직 어텐션 메커니즘에만 의존하죠. 덕분에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0개의 GPU로 단 12시간만 학습시키고도 번역 품질에서 새로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럼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연구자들도 순차적인 계산을 줄여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모든 단어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CNN,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모델들은 두 단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둘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연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두 단어가 문장의 양끝에 있다면 모델이 두 단어의 관계를 학습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반면 트랜스포머에서는 단어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필요한 연산량이 항상 똑같습니다. 물론 이 때문에 세부적인 정보가 조금 흐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자들은 멀티헤드 어텐션, multi-head attention이라는 기법을 사용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기에 셀프 어텐션, self attention도 있습니다. 가끔 인트라 어텐션, 인트라 attention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건 모델이 문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같은 문장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단어들을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텍스트 요약이나 질의응답 같은 작업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여왔죠. 쉽게 정리하자면 트랜스포머는 RNN이나 CNN 같은 신경망을 전혀 쓰지 않고 입력과 출력을 이해하기 위해 오직 셀프 어텐션에만 의존하는 최초의 모델인 셈입니다. 이제 모델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성능이 뛰어난 대부분의 번역 모델들은 인코더 엔코더와 디코더 디코더라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코더는 단어로 이루어진 입력 문장을 받아서 이를 연속적인 벡터 표현으로 변환해줍니다. 그러면 디코더는 이 표현을 넘겨받아 출력 문장을 한 단어씩 만들어내죠. 우리가 글을 쓸 때 한 단어씩 적어나가는 것처럼 디코더도 이미 앞서 만들어낸 단어들을 바탕으로 다음에 어떤 단어를 쓸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림 1은 트랜스포머의 모델 구조를 보여줍니다. 트랜스포머는 인코더와 디코더 모두의 셀프 어텐션, 셀프 애텐션을 쌓아 올린 구조와 단순한 완전 연결 레이어, fully connected layer를 사용해요. 이 구조들은 그림 1의 왼쪽과 오른쪽 부분에 각각 나와 있습니다. 인코더와 디코더 스택을 설명하는 3.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인코더는 똑같은 레이어 6개를 쌓아서 만들었어요. 각 레이어는 2개의 더 작은 부분, 즉 서브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밀티헤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이고 두 번째 부분은 각 위치를 처리하는 단순한 신경망이에요. 이 두 서브 레이어 주변에는 잔차 연결, residual connection이라고도 불리는 지름길 연결 shortcut connection을 적용하고 이어서 레이어 정규화 layer normalization 거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서브 레이어의 출력에 원래 입력을 더한 다음 정규화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름길 연결이 잘 작동하도록 모든 서브 레이어와 입력 레이어는 오렉시리 차원의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 디코더 역시 똑같은 레이어 개를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인코더에 있는 두 개의 서브 레이어 외에도 디코더에는 세 번째 서브 레이어가 추가되는데요. 이 세 번째 부분은 인코더 스택에서 나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멀티 헤드 어텐션을 수행합니다.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각 서브 레이어 주변의 지름길 연결을 사용하고 이어서 레이어 정규화를 적용해요. 또한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 부분은 미래의 단어를 보지 못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가리는 마스킹 과정과 출력 단어를 한 칸씩 밀어주는 설정 덕분에 모델이 특정 위치의 단어를 예측할 때 그보다 앞에 나온 단어들만 참고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어텐션을 설명하는 3.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어텐션은 쿼리 그라이를 키와 값 value 쌍의 매칭해서 출력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쿼리, 키, 값 그리고 출력은 모두 숫자 목록인 벡터예요. 최종 출력은 값들의 가중합 weighted 수로 계산됩니다. 그림 2는 두 가지 종류의 어텐션을 보여줍니다. 왼쪽은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이고 오른쪽은 여러 개의 어텐션 레이어가 병렬로 작동하는 멀티 헤드 어텐션이에요. 각 값에 할당되는 가중치는 쿼리와 그에 해당하는 키의 매칭 함수를 통해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설명하는 3조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입력은 키 차원이라고 부르는 특정 크기의 쿼리와 키, 그리고 값 차원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크기의 값들로 구성됩니다. 우선 쿼리와 모든 키의 내적을 계산한 다음 각각을 키 차원의 제곱근으로 나누고 마지막으로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해서 값들에 대한 가중치를 얻어요. 실제로는 여러 쿼리를 모아서 행렬 Q로 묶어 동시에 어텐션 함수를 계산합니다. 키와 값도 각각 행렬 K와 B로 묶이게 되죠. 간단히 말해 행렬 Q와 행렬 K의 전치 행렬을 곱하고 키 차원의 제곱근으로 나눈 뒤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행렬 B를 곱해서 최종 출력 행렬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흔히 쓰이는 두 가지 어텐션 함수는 어디티브 어텐션과 닷 프로덕트 어텐션입니다. 닷 프로덕트 어텐션은 키 차원의 제곱근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저희 알고리즘과 똑같습니다. 어디티브 어텐션은 하나의 은닉층을 가진 신경망을 사용해 매칭 함수를 계산해요. 이론적으로는 두 방법이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닷 프로덕트 어텐션이 훨씬 빠르고 메모리도 적게 사용합니다. 행렬 곱셈에 고도로 최적화된 코드를 사용해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키 차원이 작을 때는 두 방법의 성능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키 차원이 커지면 스케일링을 하지 않은 닷 프로덕트 어텐션보다 어디티브 어텐션의 성능이 더 좋습니다. 저희는 키 차원이 커질 때 곱셈 결과가 너무 커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로 인해 소프트맥스 함수가 기울기, 그레이디언트가 극도로 작은 영역으로 밀려나 학습이 어려워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적 결과를 키 차원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멀티 헤드 어텐션을 설명하는 3.2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델 차원 크기의 쿼리, 키 값으로 단일 어텐션 함수를 한 번만 수행하는 대신 이들을 여러 번 투영, 프로젝트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습된 서로 다른 투영을 사용해서 이들을 H번 투영해요. 각 투영은 이들을 더 작은 키와 값 차원으로 변환해줍니다. 이렇게 투영된 각각의 버전에 대해 어텐션 함수를 동시에 실행하여 여러 개의 출력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출력 값들을 하나로 합친 다음 그림 2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번 더 투영해서 최종 값을 만들어냅니다. 간단히 말해 멀티 헤드 어텐션을 사용하면 모델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다양한 의미의 정보에 동시에 주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어텐션 헤드를 하나만 사용했다면 모든 정보를 평균 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개별 헤드들을 모두 합친 다음 최종 가중치 행렬과 곱해주는 방식입니다. 각 헤드는 쿼리, 키 값을 각각의 초기 가중치 행렬과 곱한 뒤 여기에 어텐션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저희 논문에서는 10개의 병렬 어텐션 헤드를 사용했습니다. 각 헤드의 키와 값 차원 크기는 64로 설정했는데 이는 전체 모델 차원인 5대1을 8로 나눈 값입니다. 각 헤드의 크기를 줄였기 때문에 전체 연산량은 원래 크기의 단일 헤드를 하나만 사용할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모델에서 어텐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하는 3.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멀티헤드 어텐션을 사용합니다. 첫째,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레이어에서는 쿼리가 이전 디코더 레이어에서 오고 키와 값은 인코더의 출력에서 가져옵니다. 덕분에 디코더의 모든 위치에서 입력 값의 모든 위치를 골고루 살펴볼 수 있게 되죠. 이는 기존의 번역 모델들이 각 부분을 연결하던 방식과 비슷합니다. 둘째, 인코더에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는 키, 값, 쿼리가 모두 같은 곳, 즉 이전 인코더 레이어의 출력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인코더의 각 위치는 이전 레이어의 모든 위치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디코더에도 셀프 어텐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코더의 각 위치는 해당 시점까지의 모든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예측을 위해서는 디코더가 미래의 단어를 보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요. 소프트맥스 단계를 거치기 전에 미래 위치의 값들을 음의 무한대로 설정하여 가리는 마스킹 기법을 사용해 이를 해결합니다. 다음으로 포지션, 와이즈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3.3절을 보겠습니다. 어텐션 부분 외에도 인코더와 디코더의 각 레이어에는 완전 연결, fully connected 네트워크가 들어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각 위치에 개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ReLU Rectified Linear Unit라는 활성화 함수를 사이에 둔 두 번의 선형 변환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ReLU는 쉽게 말해 음수값을 모두 0으로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이 단계들은 모든 위치에서 동일하게 작동하지만 레이어마다 서로 다른 가중치를 사용합니다. 이를 크기가 작은 두 번의 컨볼루션, 연산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의 차원 크기는 512이고 내부 레이어의 크기는 2048입니다. 다음으로 임베딩과 소프트맥스를 설명하는 3.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퀀스를 번역하는 다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학습된 임베딩을 사용해서 입력 및 출력 단어들을 OLED 크기의 숫자 벡터로 변환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선형 변환 단계와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해서 디코더의 출력을 다음 단어의 예측 확률로 변환해줍니다. 저희 모델에서는 두 임베딩 레이어와 최종 선형 변환 단계 사이에서 가중치를 서로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임베딩 레이어에서는 이 가중치들의 모델 차원 제곱근인 루트 501을 곱해줍니다. 서로 다른 레이어 유형을 비교한 표 2를 같이 볼게요. 이 표는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레이어당 총 연산량, 차례대로 실행해야 하는 단계의 수, 그리고 임의의 두 단어 사이에서 신호가 이동해야 하는 가장 긴 경로의 길이입니다. 여기서 N은 문장의 길이, D는 단어 표현의 차원 크기, K는 컨볼루션 윈도우의 크기, 그리고 R은 제한된 이웃 영역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셀프 어텐션의 경우 레이어당 연산량은 비고 N 제곱 곱하기 D입니다. 순차적인 단계수는 비고 1이고 가장 긴 경로도 비고 1이에요. 순환 레이어의 경우 연산량은 비고 N 곱하기 D 제곱입니다. 순차적인 단계수는 비고 N이고 가장 긴 경로도 비고 N이에요. 컨볼루션 레이어의 경우 연산량은 비고 K 곱하기 N 곱하기 D 제곱입니다. 순차적인 단계수는 비고 1이고 가장 긴 경로는 비고 밑이 킨 로그니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셀프 어텐션의 경우 연산량은 비고 R 곱하기 N 곱하기 D입니다. 순차적인 단계수는 비고 1이고 가장 긴 경로는 비고 N 나누기 R입니다. 다음으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설명하는 3.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모델은 순환이나 컨볼루션 연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 안에 서서 단어의 순서를 파악할 자연스러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단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의 가장 시작 부분에서 단어 임베딩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줍니다. 이 인코딩은 임베딩과 크기가 완전히 같기 때문에 두 값을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인코딩을 만들기 위해 서로 다른 주기를 가진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사용합니다. 짝수 번째 위치에는 사인 함수를, 홀수 번째 위치에는 코사인 함수를 사용하죠. 구체적으로는 위치를 차원에 따라 계산된 10천의 거듭 제곱으로 나누는 공식을 사용합니다. 즉 인코딩의 각 차원은 파장이 2파이에서 시작해서 10천 곱하기 2파이까지 늘어나는 파동과 대응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모델이 상대적인 위치들 사이의 관계를 쉽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특정 위치에 어떤 변화량을 더한 위치의 인코딩은 원래 위치 인코딩의 간단한 선형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가능한 포지셔널 인코딩도 시도해보았는데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결국 사인과 코사인 버전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방식이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긴 문장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절에서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순환 레이어 및 컨볼루션 레이어와 비교해봅니다. 이 레이어들이 어떻게 하나의 단어 목록을 동일한 길이의 다른 단어 목록으로 변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저희는 세 가지 중요한 목표를 바탕으로 셀프 어텐션을 선택했습니다. 첫째는 레이어당 총 연산량입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연산의 양으로 순차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최소 단계 수로 측정합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에서 서로 멀리 떨어진 단어들 사이의 경로 길이입니다. 멀리 떨어진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과제입니다. 쉽게 말해 임의의 두 위치 사이에서 신호가 이동해야 하는 경로가 짧을수록 네트워크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위치와 출력 위치 사이의 가장 긴 경로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표 1에서 보았듯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는 고정된 수의 순차적 단계만으로 모든 위치를 연결합니다. 반면 순환 레이어는 문장 길이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단계 수가 필요합니다. 연산량 측면에서도 문장 길이가 단어 표현 차원의 크기보다 작을 때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가 순환 레이어보다 더 빠릅니다. 보통 기계 번역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들이 사용하는 워드피스, 피시나 바이트 페어 표현 같은 문장 표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주 긴 문장을 처리하는 작업업에서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셀프 어텐션이 출력 위치를 중심으로 입력 시퀀스에서 크기 L만큼의 이웃 영역만 바라보도록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긴 경로가 B고 N 나누기 R이 어로로 NR로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아이디어를 더 깊이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컨볼루션 레이어, 컨볼루셔널 레이어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장 길이보다 필터 너비가 작은 단일 컨볼루션 레이어는 모든 입력과 출력 위치상을 연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컨볼루션 레이어를 여러 층으로 쌓아야 하는데요. 이는 두 단어 사이의 가장 긴 경로의 길이를 B고 N 나누기 그 O, Nk 또는 미치킨 로그 N의 B고 O, N로 늘리게 됩니다. 게다가 컨볼루션 레이어는 보통 순환 레이어보다 연산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하지만 특수한 깊이별 분리 컨볼루션, separable convolutions을 사용하면 이 연산량을 B고 K 곱하기 N 곱하기 D 더하기 N 곱하기 D 제곱 compositarity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복잡도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와 feed forward, feed forward 레이어를 합친 것과 같은 수준이며 이는 바로 저희 모델이 채택한 방식과 정확히 같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셀프 어텐션을 통해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모델이 주의 attention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어텐션 헤드들이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학습할 뿐만 아니라 많은 헤드가 문장의 문법과 의미적인 구조까지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헤드들은 문장의 구조적 특징과 관련된 행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모델을 어떻게 학습시켰는지 설명하는 다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5.1절에서는 학습 데이터와 배치 구성 배칭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희는 약 450만 개의 문장쌍이 포함된 표준 영어 독일어 데이터셋을 사용해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문장들은 약 37천 개의 토큰을 공유하는 어휘 사전을 바탕으로 바이트 페어 인코딩, 바이트 페이 인코딩을 통해 토큰으로 변환되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번역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인 3,600만 개의 문장 데이터셋과 32천 개의 토큰 사전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비슷한 크기의 문장들을 모으는 것처럼 문장쌍들을 길이가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었습니다. 각 학습 배치에는 약 25조 5천 개의 소스 토큰과 25천 개의 타깃 토큰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5.2절에서는 하드웨어와 학습 일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희는 8개의 GPU가 장착된 컴퓨터 한 대에서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기본 베이스 모델의 경우 학습 한 스텝당 약 0.4초가 걸렸고 총 10만 스텝 시간으로는 약 12시간 동안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더 큰 대형 빅 모델의 경우에는 한 스텝당 1초가 걸렸으며 총 3만 스텝 약 3.5일 동안 학습시켰습니다. 다음으로 5.3절에서는 optimize를 설명합니다. 저희는 베타 ET1인 0.5 베타 ET2는 점프8 그리고 epsilon은 10의 마이너스 허승 10dB로 설정한 아담 ADM 옵티마이저를 사용했습니다. 학습을 진행하면서 특정 공식에 따라 학습률 learning rate를 계속 변화시켰는데요. 쉽게 말해 처음 4,000단계의 웜업 스텝 동안에는 학습률을 일정하게 올렸다가 그 이후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줄여나갔습니다. 다음으로 5.4절에서는 규제화, regularization,에 대해 다룹니다. 저희는 학습하는 동안 3가지 종류의 규제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residual dropout입니다. 쉽게 말해 각 서브 레이어의 출력을 입력에 더하고 정규화하기 전에 일부 연결을 무작위로 끊어주는 것인데요. 단어 임베딩과 위치 신호, position signal을 합친 결과물에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기본 베이스 모델에서는 이 드롭아웃 비율을 10%로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블 스무딩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학습할 때 모델이 정답을 너무 100% 확신하지 못하도록 살짝 방해하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이 스스로의 예측을 아주 조금 헷갈려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종 번역 성능을 훨씬 더 높여줍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6.1절에서는 기계 번역 성능을 다룹니다. 영어 독어 번역 테스트에서 저희의 대형 빅 모델은 BLU라고 불리는 번역 평가 지표에서 28.4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존 최고 모델들보다 2점 이상 높은 점수로 신기록을 세운 셈입니다.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는 GPU, 그래픽 카드, 따깨로깨로 딱 3.5일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저희 기본 모델마저도 학습 시간을 아주 조금만 쓰고도 기존 모델들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어불어 번역 테스트에서는 대형 모델이 42점을 얻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나왔던 모든 단일 모델들의 성능을 뛰어넘는 수치이고 기존 최고 기록을 가진 모델과 비교했을 때 학습 비용을 4분의 1도 안 되게 절약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드롭아웃 비율을 0.3 대신 0.1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최종 모델을 만들 때 저희는 학습 과정 중에 저장했던 체크포인트들의 평균값을 내서 사용했습니다. 기본 모델은 마지막에 저장된 5개 버전을 평균 냈고 대형 모델은 마지막 20개 버전을 평균 냈습니다. 실제 번역을 할 때는 빔 크기, 빔 사이즈는 4, 길이 페널티, 랭트 페널티는 0.6으로 설정한 빔 서치, 빔 서치 기법을 썼습니다.
이 방식은 모델이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문장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번역할 수 있는 최대 길이는 입력 문장 길이에 50단어를 더한 만큼으로 제한했지만 그 전에 문장이 끝나면 바로 멈추도록 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트랜스포머는 기존 모델들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들여서도 더 높은 점수를 냈습니다. 여기서 학습 비용은 학습 시간과 그래픽 카드 수, 그리고 각 카드의 연산 속도를 모두 곱해서 계산했습니다. 이어서 6.2절에서는 모델의 여러 변형들을 살펴봅니다. 트랜스포머의 각 구성 요소들이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본 모델의 구조를 조금씩 바꾸어가며 영어 독어 번역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측정해 보았습니다. 표 3을 보면 트랜스포머의 설계를 바꿨을 때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모두 영어 독어 번역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A행에서는 전체 연산량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어텐션 헤드의 개수와 어텐션 값, value의 크기를 조절해 보았습니다. 어텐션 헤드를 딱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번역 점수가 0점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헤드가 너무 많아져도 번역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을 보면 어텐션 키의 크기를 줄였을 때 모델 성능이 나빠졌습니다. 이는 단어들을 서로 매칭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단순한 곱셈 방식보다 더 정교한 매칭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C행과 D행을 통해 예상했던 대로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연결을 끊는 드롭아웃 기법이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그대로 외워버리는 현상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행에서는 물결 모양의 위치 신호 대신 학습 가능한 위치 표시기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과는 기본 모델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다음으로 6.3절에서는 영어 구구조 분석 Constituency Parsing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가 영어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것 같은 다른 작업에서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작업은 출력 결과가 엄격한 문법 규칙을 따라야 하고 입력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꽤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순환 신경망 모델들은 학습 데이터가 적을 때 좋은 성능을 내기 어려워했습니다. 이번에는 약 4만 개의 학습 문장이 포함된 월스트리트 저널, 월스트리트 저널 데이터셋으로 4개 층짜리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또한 약 1,700만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추가 데이터를 활용해 준지도 학습 semi-supervised 방식으로도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는 1만 6천 개의 단어 사전을 사용했고 추가 데이터를 사용한 테스트에는 3만 2천 개의 단어 사전을 사용했습니다. 드롭아웃 비율, 학습 속도, learning rate, 그리고 탐색 크기, search size를 결정하기 위해 몇 가지 간단한 테스트만 거쳤을 뿐 나머지 모든 설정은 기본 번역 모델과 똑같이 유지했습니다. 표 4는 트랜스포머가 영어 구문 분석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보여줍니다. 테스트는 월스트리트 저널 데이터셋의 23번 섹션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데이터셋만으로 학습시킨 모델들을 보면 위니언스와 카이즐의 기존 시스템은 88.3점을 기록했습니다. 피에트로의 모델과 슈 등의 모델은 90.4점을 얻었고 다일 등의 시스템은 91.7점을 기록했습니다. 저희의 4개 층짜리 트랜스포머는 91.3점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데이터를 사용하는 준지도 학습 semi-supervised 설정에서는 슈의 모델과 호앙 및 하퍼의 모델이 91.3점을 기록했습니다. 에메클러스키아의 모델과 위니얼스 및 케이즐의 모델은 92.1점을 얻었고 저희의 4개 층짜리 트랜스포머는 92.7점을 달성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덧붙이자면 루엉의 멀티태스크 모델은 93.0점을 기록했고 다이얼의 생성 모델은 93.3점을 얻었습니다. 이 결과를 얻기 위해 최대 출력 길이는 입력 길이에 300을 더한 값으로 설정했습니다. 탐색 크기, search size는 21, 길이 페널티, length 펜텐은 0.3을 사용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결과는 구문 분석 작업을 위해 특별히 튜닝하지 않았는데도 저희 모델이 놀라울 정도로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RNNG, Recurrent Neural Network Grammar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기존 모델들을 앞섰습니다. 이는 트랜스포머의 적응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순환, Recurrent, 시퀀스 모델들과 달리 트랜스포머는 단 4만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소규모 월스트리트 저널 데이터셋으로만 학습시켰을 때도 버클리 파서, 베르클리 파서보다 더 나은 성능을 냈습니다. 다음으로 7장에서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저희는 트랜스포머를 소개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attention에만 의존하는 최초의 번역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던 순환 레이어 current layers를 멀티헤드 셀프 attention, multi-head self attention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번역 작업에서 트랜스포머는 순환 레이어나 합성곱 convolutional 레이어를 사용하는 모델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학습합니다. 영어 독일어 및 영어 프랑스어 번역 테스트 모두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영어 독일어 테스트에서는 저희의 가장 뛰어난 모델이 기존에 보고된 모든 앙상블, 컨민트 모델들보다도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어텐션 기반 모델의 미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를 다른 작업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외에도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같은 분야에 트랜스포머를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모델이 출력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모델 학습과 테스트에 사용한 코드는 텐서플로, 리포지토리의 텐서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어 있어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익한 피드백과 영감을 준 날 카우치브레너와 스티븐 고우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참고 문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6년에 발표된 지미 라이브의 제이미 라이언 키로스, 지오프리 E. 힌튼의 레이어 정규화 (Layer Normalization에 관한 논문입니다. 두 번째는 2014년에 발표된 디즈미치미 트리바다노 킹이온 쇼 요슈 벤주의 정렬 에라인 번역 (Translate)의 공동학습을 이용한 기계 번역에 관한 논문입니다. 세 번째는 2017년에 발표된 데니 브리츠, 애나 골디, 민탕 루엉, 쿠옥비, 리의 다양한 기계 번역 아키텍처를 탐색한 논문입니다. 네 번째는 2016년에 발표된 장팽 챈, 리동, 미렐라 라파타의 기계 독해 머신 리딩을 위한 LSTM Long Short Term Memory 네트워크에 관한 논문입니다.